칭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제주의 한 공식 행사에서 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이고 서로 오가는 관광 교류가 있어야 한다. 조만간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장에서 아주 오랜만에 카지노 그리고 면세점 관련 주들 동반 상승세 나왔는데요. 중국 외교부장으로 복귀한 왕이의 재등판으로 꼬인 한중 관계 풀어질지 살펴보고 또 중국 경제 관련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시사 그리고 중국 하면 떠오르는 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그 탕핑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탕평족이 네. 이제 우리 이제 한자로 쓰게 되면 당평, 당이니까 들어누울 당, 평은 평평하다. 네. 그러니까 들어눕는 거예요. 편안하게 들어눕는 게 좀 이제 MZ 세대들이 많은데 뭐 일자리도 없고 또 마땅한 또 경제적 보상도 없다 보니까. 이 들어누워서 나 일 안 하겠다, 배째라 뭐 이런 의미도 이제 맞습니다. 부여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일종의 네.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저항이에요. 왜냐하면 왜 열심히 일했는데 젊은 세대들이 좋은 일자리 없느냐? 아까 우리 오늘 중국 이야기를 우리 신중호 네. 앵커께서도 많이 하셨지만은 네. 이른바 뭐 빅테크 대륙이 부동산도 한때는 너무 좋았는데 맞아요. 왜 이래? 이런 게 이제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걸 네. 이제 중국으로서 탕빙 이렇게 이제 해서 탕평족이 되는 건데 실제로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미국 학자들은 중국 쪼개진다 그랬어요. 왜? 공산당 때문에. 그렇죠. 해변가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숙성되는 뭐 상하이나 이런 네. 지역들 남쪽에 또 이런 스촨이나 이제 이런 지역들하고 구분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는 공산당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이 강강 순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친강 그러면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네, 하고 네. 시진핑이 오른팔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뭐 불륜설도 나오고 이게 상당히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서 이제 경질됐었죠. 중앙위원이 하는 것을 지금 그보다도 윗급인 정치국어는 중국에서 24명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왕위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네. 게다가 제가 친강 말씀드렸지만 이강이 인민은행장이에요. 근데 뭔가 이번에 미국과 관련돼 있으면 안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나 공산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친강도 주미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강도 미국에서 교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 영주권도 있다 보니까 뭐 미국이 협조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친강 쳐, 이강 쳐 이러면서 이제 부행장인 판궁성을 데려다가 이제 인민은행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에다가는 절대적으로 충성해라. 왜냐하면 프리고진이 러시아에서 반란하는 거 봤잖아요. 예. 똑바로 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결국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리오프닝 기대를 했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는 아니지만 뭔가 불확실성이 뭔가 생기고 있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성장도 코로나 시기에 좀 꺾였고 그렇죠. 중국이 사실은 우리 정지영 앵커도 아실 거예요. 2040년, 2050년 되면 많이들 그랬잖아요. 뭐 영국의 타임즈나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그랬다면 2040년 되면 중국이 세계 넘버원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야. 그게 왜 아닌 줄 아세요? 일단은 방위력 자체가 이 국방력 자체가 미국을 못 따라가요. 그렇죠. 천조국이에요. 이걸 결국 못 따라가니까 군사적으로 미국을 못 앞서.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중국이 세계 넘버원이 되는데 중요한 게 인구였잖아요. 네. 인구가 계속 줄어요. 인구가 계속 주네. 코로나 이후에 더 주네. 그러니까 이 정도 인구 가지고 미국 못 따라잡아. 지금 그래서 나오는 최근의 연구 분석 결과는 중국이 미국 따라잡기 힘들다예요. 네. 그래서 2070년이 돼도 세계 1위는 미국. 중국은 계속해서 2인자 자리인데 그것도 위태로운 2인자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전망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좀 뭐랄까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중앙정치국회의를 주 초반에 좀 열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8월에는 또 이제 비공식 회의이긴 하지만 베이다이어 회의가 좀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부양책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비관론을 좀 타파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쉽지가 않아요. 쉽진 않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전반적인 지표인데 결국 중요한 건 일자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국 성장에 축이 됐던 게 뭐냐면 빅테크예요. 주춤해요. 공산당 때문에 위축이 됐어. 그렇죠. 그리고 또 부동산 지금 와서 뭐 부동산 좀 활성화시키지 뭐 이미 끊겼는데 이걸 다시 반등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두 축이 일단은 위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공산당 때문에 불안할 것이다. 그게 지금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JP모건이나 시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전망을 5%로 낮췄거든요. 근데 더 낮아질 것 같아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다가 꺾인 게 더 안 좋아요. 지난 4월 지표 보면 괜찮았거든. 네. 근데 5월, 6월 지표 보면 또 꺾여요. 두 번이 더 꺾였어요. 그래서 더블 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일본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소매 판매나 생산 지표도 그렇지만 우리가 고정자산 투자 지표가 네.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경기 활성화는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이 30년 장기 불황을 뚫고 올라서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 하나의 이유로 꼽히는 것이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인 거예요. 관계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도 현실적으로는 중국하고의 외교나 정치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관계를 봤을 때도 중국이 매우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비중은 조금씩 줄여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어가는 중국 경제 엔진,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중 비중은 좀 줄여가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네. 러시아와의 관계도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러시아가 시진핑의 부름을 받고 또 10월에 예. 중러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지금 두 국가가 굉장히 좀 이제 밀착하려는 예.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이게 경제 요인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안보, 외교, 국방, 경제, 기술 같이 다 같이 가요. 그래서 중러가 결합하면은 한 나라 빠졌죠. 어느 나라입니까? 북중러입니다. 그다음에 미일 있으면 한 나라 빠졌죠. 어느 나라입니까? 한미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로서는 경제적인 부담도 커진다. 네. 안보, 국방도 있겠지만 근데 계속해서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진핑 주석도 국내 이슈가 안 좋아. 푸틴은 국내외 이슈가 다 안 좋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게다가 이제 브릭스가 매개가 됩니다. 그래, 브릭스로 뭉치자. 그러니까 벌써 이제 다음 달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도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베이징으로 와. 국빈 방문 쫙 성대하게 해드릴게요. 푸틴 형님 오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밀착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중국과 러시아가 결합되면 경제적으로는 뭐죠? 이 두 나라가 결국에는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키를 쥐고 있는 에너지, 그다음에 이 중국이 키를 쥐고 있는 이 자원,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미리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에너지, 자원에 대한 뭐 통제 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옐런 재무장관이 얼마 전에 갔다 오기 전에 직전에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서서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 같은 것도 그렇죠. 이제 수출을 제한하겠다. 8월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런 다른 소재로까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게 또 우리나라에는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큽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반도체에 예상치 못한 타격이 될 수 있는 게 이 자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륨이 뭐냐? 게르마늄은 좀 들어보셨죠? 게르마늄 어디에서 누워서 자면 상당히 신진대사가 활발히 좋아진다. 갈륨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실리콘보다는 우리가 반도체 소재에 많이 쓰는 게 실리콘보다는 전력 손실이 적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력형 반도체를 만들 때 상당히 좋은 재료가 되는 건데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 9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나 스마트 그리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게르마늄도 중국이 60, 70%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갈륨의 공급량이 적어지면은 또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반도체 생산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자, 이 대목에서
그렇다면 이 자원을 어떻게든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호주나 이런 데서 이제 동남아, 인도네시아에 끌어올 수 있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투자의 종목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GS 글로벌, 포스코 인터내셔널, L자 들어간 기업에 좀 주목해야 된다 했죠. LX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자원 외교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그리고 대성산업은 뭐 그 종목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중국 관련된 지역 정세에서 투자 아이디어 뽑아주셨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